네, 반갑습니다. 제2세션 아동 청소년 분야 사회를 맡은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김경환 관장입니다. 제2세션 주제는 위기 가정 조기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참석해 주신 발표자와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대학교 김순규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지현 장학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굿네이버스 전북지부 이혜은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소 조막래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번 회의 진행 방식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분의 발표를 듣고 나서 종합 토론을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는 분들을 위해 정면에 모니터를 준비했으니 모니터를 참고하셔서 컨트롤러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네, 참고로 발표 25분, 토론 15분씩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먼저 전북대학교 김순규 교수님께서 위기 가정 조기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순규입니다. 제가 이렇게 또 앉아서 강의를 해본 적은 오랜만이어가지고 편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위기가정 조기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방안인데요. 저희가 아동 청소년 세션이기도 하고 또 위기가정 내에서 가장 취약하고 인권을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구성원이 아동이기 때문에 위기 아동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위기 아동의 개념 그리고 위기의 단계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현재 작동되고 있는 위기 아동, 위기 가정 조기 발굴 체계들을 공공과 민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체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또 이런 한계를 기반으로 해서 효과적인 위기 가정 아동 조기 발굴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위기 아동이라고 할 때 어떤 아동이 떠오르실까요? 제가 질문은 드리진 않겠지만 선생님들 각자 아마 좀 떠오르는 아동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보호대상 아동이든 또 자잘시도 청소년, 가정박 청소년, 피학대 아동, 빈곤가정 아동, 가정폭력 노출 아동 등 다양한 아동들이 아마 위기 아동으로 선생님들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아동들을 조금 범주화하면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동 개인이 가지고 있는 발달 요인과 관련된 위기 아동, 그리고 부모나 가족, 지역사회, 환경 요인과 관련된 위기 아동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위험에 노출된 피학대 아동처럼 이렇게 고위험 위기 아동이 있을 수가 있고, 사실은 아동이 어떤 문제가 노출이 되지는 않았지만 위험 상황들이 내재가 되어 있는 잠재적 위험 위기 아동으로도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처럼 사실 위기 아동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유형이나 수준에 따라서 아동이 처한 상황들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기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위기 아동의 개념을 조금 내려보면 이제 이렇게 좀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죄송해요. 다시 좀 있지는 않지만 적절하게 개입하지 않으면 미래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높은 상황에 있는 아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위기 아동을 이제 서구에서는 어떤 용어로 표현하는가를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리스크 칠드런 앤 유스 같은 경우는 위험 상황에 처한 아동과 청소년이거든요. 이거는 좀 더 아동보다는 초점을 어떤 열악한 환경, 그다음에 어떤 구조적 문제에 초점을 두고 위기 아동을 표현한 용어라고 볼 수 있어요. 버너러블 칠드런 같은 경우는 반대로 아동의 특성, 예를 들면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 장애가 있는 아동, 이렇게 아동의 특성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위기 아동이라고 표현한 용어라고 볼 수가 있죠. 저 밑에 보면 이제 차일드 멀트리트먼트나 차일드 어뷰즈 앤 니글렉트 같은 경우는 아예 위험 상황에 있는 경험한 아동을 위기 아동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서구에서도 위기 아동을 표현하는 단어 용어들을 보면
문제가 일어나기 전 예방 차원에서의 아동을 위기아동, 그러나 위험에 내재되어 있는 상태를 위기아동이라 하기도 하고, 또 이미 위험 상황에 있는 아이를 위기아동이라고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방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환경에 초점을 두고 위기아동을 표현하기도 하고, 아이의 내적인 문제나 아이의 문제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위기아동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기아동이라고 하지만 다양한 다차원적인 개념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체계 환경이 가정이죠. 가정이라고 할 때 위기 가정이라고 하면 이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위기 아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기 아동이라고 할 때는 사실 단일 문제가 아닌 아동 자신이나 보호자, 가정의 어떤 복합적인 어려움과 함께 이런 상황에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위기아동이라고 할 때는 어떤 아동은 아동의 발달적 욕구가 결핍된 상황일 수도 있고, 또 가족이나 부모의 요인이 결핍된 상황일 수도 있고, 또 환경이나 지역사회 요인들이 결핍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동은 이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각각의 요인들의 또 정도도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위기아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개념으로 논의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위기 아동의 유형이나 수준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조금 고민해봐야 될 게 위기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위기는 물론 짠하고 갑작스럽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어떤 시간에 따라 누적적으로 발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구분을 해보면 1단계 잠재적 위험, 2단계 표적 위험, 3단계 고위험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는 사실 가시적인 문제는 없지만 여러 위험 요인이 내재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2단계는 미세한 위기가 포착되는 그런 시기, 3단계는 복합적 문제가 가시화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위기 단계에서 사실은 조기 발굴의 시점은 3단계보다는 사실 1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문제 행동이 드러나지 않고 내재된 위험 요인 또한 비가시적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좀 발굴하기가 좀 어렵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외국의 연구들도 아동 청소년들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게 아동기 때 부정적 경험이 누적될수록, 아동기 때 부정적 경험이 많을수록 아동이 미래에 정신이나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조기에 아동들에 대한 위험 상황을 줄여줄수록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위기 아동 조기 발굴 체계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로 크게 나눠봤는데요. 공공 중심의 위기아동 조기 발굴 체계, 민간 중심의 위기아동 조기 발굴 체계로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은 다 아시겠지만 희망복지지원단이나 드림스타트, 이아동 행복지원 시스템, 복지위기 알림앱, 청년미래센터, 학생 맞춤 통합지원 이렇게 등등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민간 중심의 위기 아동 조기 발굴 체계도 여러 이제 기관에서 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사회복지관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 이렇게 세 개를 가져와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실 선생님들 다 알고 계셔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지원단이나 이제 드림스타트 센터 같은 경우는 개별 의뢰나 행복이음, 자진내방 관련 기관의 의뢰를 통해서 위기 가정, 위기 아동을 발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정부 부처의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위기 아동에 대한 정보를 예측을 하고 관련된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를 하면 지자체에서 가정 방문을 통해서 이제 적절하게 서비스를 개입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이 중에서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영유아 미검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영유아 미검진은 사실은 이제 가장 조기에 위기 상황을 이제 발굴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 영국에서도 23년도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예방 접종을 누락하거나 지연시킨 가정의 반절 이상 57%에서 이런 이 예방 접종과 관련된 문제 외에도 가정 의료 발달, 뭐 사회적으로 여러 어려움에 처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방 접종 지표 하나만으로도 아동을 조기에 발굴할 수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만큼 영유아 미검진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보편적 서비스에서 누락은 그냥 서비스에 받지 않는다라는 거 이상을 함축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복지 위기 알림 앱은 다 아시겠지만 당사자나 이웃이나 이제 유관기관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어려움과 관련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앱이라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기 아동 청년법에 기반한 청년 미래센터라고 이제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기관에서 가족 돌봄, 은둔 및 고립 청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제 발굴하고 조기 발굴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는 홈페이지나 복지로 청년 온 등 온라인을 통해서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에서 장관님들이 더 많이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이제 학생과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통합적으로 해서 학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이제 구축이 됐는데요. 1차 안전망인 학교에서 좀 더 조기에 학생들 위험 상황이 있는 학생들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가 좀 더 확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같은 경우는 복지관인데 복지관에서 주요 하는 업무는 사례 관리잖아요. 아웃리치를 통한 사례 발굴을 통해서 위기 가정, 위기 아동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GN 세이프 스타트를 통해서 지역에 숨어있는 위기 가정, 위기 아동들을 발굴할 수 있고 이런 발굴된 아동과 가정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GN 세이프 스타트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지자체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 일반 사례로 분류된 경우에도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래서 아동학대를 위연에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에서 올해부터 하는 건데요. 함께가요 365라고 프로젝트가 있는데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의 지원을 받아서 현재는 지금 5개 지역아동센터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 의심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구성은 아동과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나 주민을 대상으로 그리고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위기의 아동, 위기가정을 위한 조기 발굴 체계들이 이제 공공과 민간 시스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각각의 약간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광범위한 예측이 가능하고 또 전국 단위의 모니터링이 가능하죠.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좀 적극적인 개입도 가능을 합니다. 민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심층적인 욕구 파악이 가능하고 또 촘촘한 지역 단위의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 시스템 같은 경우에 제도권 밖에 있는 위기 가정이나 아동은 사실은 포착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민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라는 문제, 그리고 제한된 인력이나 자원으로 인해서 어떤 위기 발굴과 관련된 업무에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행 발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표들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라인드 스팟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등록이나 미신고된 아동, 그다음에 이제 제도권 밖에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빈곤이 아닌 어떤 부모의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과 같은 비가시적인 위험, 그리고 당사자가 부모가 특히 서비스를 거부할 경우에 아이에게 서비스 개입이 좀 어렵다라는 그런 한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기 아동이나 위기 가정 조기 발굴 이후에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발굴한 이후에 이제 적절하게 개입으로 연결이 되고 또 사후 관리가 지속적으로 돼야 됨에 불구하고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노이즈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이유들은 이제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하면서 약간의 관점의 차이, 그다음 정보 공유의 한계, 뭐 이런 것 등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잦은 전문 인력의 교체 그리고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이제 이 부분에 충분히 에너지를 쏟을 수 없는 상황들, 환경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도적 경직성, 예를 들면 조건들 이런 예를 들면 가정밖 청소년이 안전망인 쉼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조건이 있다고 하면 어느 청소년이 이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겠어요.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은 가정에서의 학대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가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가정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이 사실은 안전망을 기피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후 관리의 단절이에요. 사실은 발굴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인 사후 관리에 대한 체계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빈곤과 관련해서도 접근을 하지만 탈빈곤하기 어렵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정 내에 있는 위험 요인들이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은 빠르게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이 발달하는 단계에 따라서 또 다른 위험에 놓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기 아동 조기 발굴 이후의 한계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런 한계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이런 한계들을 극복해서 조기 발굴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사회 중심의 인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도 생활 밀착형 직업군, 집배원이나 가스 검침원, 택배기사 등을 통해서 위기 가정을 발굴하는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인적 안전망은 아주 작은 동네, 마을 중심의 인적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과거에 이제 탈북 모자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망 사건의 경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복지 시스템으로 위기 가정으로 걸러졌어요. 근데 이 가정이 지자체에 통보할 만큼의 고위험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에서 누락이 됐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시스템에서 누락이 돼도 아동 수당을 받으면 가정 방문을 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가정 방문을 했는데 부재한 거죠. 아무도 안 계셔서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망하고 열흘 만에 이제 그 모자가 발견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사례를 보면 공공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실은 누락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메꿔줄 수 있냐는 거죠. 그거는 바로 주변에 있는 이웃이 메꿔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 이웃이 한 며칠간 보이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보이지 않는구나라는 걸 인식을 하고, 이게 위기 상황을 인지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웃이 있었다면, 내지는 누군가가 있었다면 사실은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공공 데이터가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작은 구멍들은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걸 메꿔줄 수 있는 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역 중심의 인적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주민들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신고자가 아니라 협력자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런 비가시적인 위험 신호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은 저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작동하거나 시스템에서 이걸 효과적으로 운영되게 하는 거는 전문 인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력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력이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행정 부담이나 적정 어떤 인력을 배치를 해야 되고, 또 위기 신호를 발견하고 적절하게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의사소통 기술 등 전문성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후에는 위기 가정, 위기 아동에게 지체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 예산이 좀 충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지만 아동 청소년의 복지 예산의 대부분은 교육과 보육이고, 복지나 피학대 쪽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한 1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기 개입에서 이후의 사회적 비용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한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그 정도는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민관 협력 체계의 안정화예요. 사실은 구조적으로 민관 협력 체계는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근데 이제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굴러가기 때문에 사실 한 기관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잘 작동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잘 이제 어우러져서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역할과 업무에 대한 분담이 좀 명확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실질적인 어떤 통합 사례 회의가 정기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고, 이 안에서 사실은 이제 정보 교류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 또는 이제 저는 이제 담당자가 인사 이동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스템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좀 전담하는 인력, 전담 기구가 좀 필요하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제도 개선과 정보 사각지대 해소예요. 저희가 안전망이나 발굴 체계가 있더라도 장벽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정박 청소년이 쉼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규제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개선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디지털 리터러시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복지 위기 앱이라던가 그다음에 그 청년 미래센터에서 이제 청년 온을 통해서 이제 이런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내가 이런 기기를 가지고 있느냐, 소유 여부, 그리고 뭐 인터넷 접속이 되느냐,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스템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시스템을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이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나 아니면 이제 조성 가정의 이제 조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이런 시스템 접근이 아예 어려워서 사실은 서비스 자체를 시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생애주기별 사후관리 체계가 중요하다. 전 정말 이걸 강조를 하고 싶거든요. 조기 발굴과 모니터링 사후관리는 사실 분절된 게 아니라 연속적인 선순환 체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모니터링이나 사후관리가 잘 되면 다시 위기 과정으로 될 가능성도 낮아질 뿐만이 아니라 설사 위기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조기에 발굴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사후관리와 관련해서는 누가 어떻게 언제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약간 발굴 체계와 좀 비교를 해볼 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제 조기 발굴을 위한 지역사 협력 방안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면 사실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을 고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중요한 지표를 넣고 어떤 지표의 가정치를 부여하는 거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 시스템을 결국 사람을 통해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이웃을 안전망으로 사용하는 정책들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박수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는 걸 보니까 우리 지역사회 협력 방안이 오늘 그 교수님 발표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가 볼 때는 오늘 그 앞으로의 방향성을 오늘 이 발표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하나하나 저희가 짚어가고 점검하고 검토하고 실행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지역사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침서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현행 발굴 시스템에서 이제 블라인드 스팟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제 교육부에서도 올해부터 법으로 시행하면서 기대되는 내용을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정지연 장학관님께서 하나에도 놓치지 않는 전북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추진과 지역사회 협력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미래교육과라고 하는 과에서 늘봄과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지현입니다. 제가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딱
저희가 추구하는 그 방향인데 이렇게 모든 이제 사회 구성원들이 같은 방향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그 기관이나 이런 단체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과 같이 이런 협력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그 소감으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이라고 하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에도 놓치지 않는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이라고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학생 맞춤 통합 지원 법이 2025년 1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법이 제정된 이후에 이제 좀 유예 기간을 두고 올해부터 26년 3월 1일부터 전국에 있는 초, 중, 고 특수학교에 이 법이 전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법과 정책이 추진하게 된 배경은 교수님 말씀하고 약간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지금 보이지는 않나요, 혹시? 네. 그러면은 교재에 지금 89쪽에 저희가 이제 학생 수가 점점 급감을 하고 있는 상황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17년에 582만이었던 학생 수가 2024년에 525만으로 크게 이제 줄어들고 있고, 학생이 줄어드는데도 이런 위기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학생이 줄어드는데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하고 있고, 학업 중단을 하고 있는 학생 수도 이렇게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크게 늘고 있고,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라든가 학교폭력, 그 이외에도 심리정서 문제를 표출하고 있는 문제들이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이런 한 아이가 하나의 문제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런 다양한 문제를 같이 가지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복합적 위기 학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이런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이런 법이 또 정책이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 배경이었고요. 두 번째는 현재도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업 지원을 위해서 기초학력 지원, 학업 중단 예방, 대안교육, 미인정 결석, 심리정서 지원에서도 위 프로젝트, 그다음에 복지 지원에서도 저희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그다음에 경제 지원, 교육비 지원과 교육급여, 그다음에 안전 지원, 그다음에 기타 지원들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교육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현재도 지원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일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 이 도움을 받는 학생들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중복이 되다 보니까 한 학생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지원을 받는다던가, 검사를 했는데 또 다른 분야에서 또 검사를 한다던가, 같은 비슷한 검사를 여러 번 하게 되는 문제도 있고, 반대로 도움이 꼭 필요한데 대상 학생이 안 되어서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이제 교육자이기 때문에 이런 도움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찾아서 조기에 발굴해서 지원을 해야 될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만 한다고 해서 이 위기 학생이, 복합적 위기 학생이 바로 해소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가정에서, 또 지역사회에서, 또 지자체 여러 기관들에서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사업들을 담당 교사가 혼자 하고 있습니다. 또는 교실 안에서 담임교사가 우리 아이들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교사나 이런 담당 1인 교사의 그런 소진이 좀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정책을 뒤에 설명하겠지만, 학교에서의 핵심은 관리자 중심의 운영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직원이 함께 서로 논의하고 이런 학생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한 명의 교사의 그런 소진을 좀 방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다음 쪽입니다. 근데 이런 세 가지 배경으로 인해서 저는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는 어떤 체계를 현재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자체나 지역사회가 어떤 협력을 해야 할지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의 개념은 그 용어에도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학생에 맞추는 통합적 지원이다. 매우 그 용어를 잘 선정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학생의 어떤 어려움일까? 라는 부분인데요. 학생이 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는, 저희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해야 하는 부분들 중에 가장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학습입니다. 근데 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학력 부족이라든가 경제적,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 그리고 학교 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이런 다양한 어려움들이 우리 학생들의 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이 학생이 결국에는 전인적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면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을 하자. 이게 바로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이라는 그 정책의 개념입니다. 법 제2조에도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고요. 보시는 그림과 같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지원했던 사업들이 각각 별개로 이렇게 단절돼서 지원이 됐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정보 단절, 중복 지원, 사각지대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제는 사업 중심이 아니라 가운데 학생을 두고 하자. 그래서 오른쪽에 개선된 바로 그림이 학생을 가운데 두고 한 학생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이 학생에게 무슨 지원이 필요할지, 교육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교육비 지원, 심리정서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면 좋을지, 이런 다양한 지원들을 중심에 학생을 두고 지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학교 안에서는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존에 이제 사업 담당자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중복도 있었지만 담당자의 소진 부분도 있었고 통합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관리자 중심으로 학교장이 총괄을 하고 교감 선생님이 조정과 조율을 한다라고 하는 게 교육부의 큰 정책의 방향이고 저희도 같은 정책을 수립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를 중심으로 학교 구성원이 함께 모여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정례회를 통해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고 그 자리에서 그런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미처 발견이 되지 못했다고 하면 이런 학생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지원을 할지 각자 업무 담당자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91쪽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학교 내에서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의 절차는요. 크게 4단계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성원의 관찰을 통해서 위기 학생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 중에 지역 중심 인적 안전망 강화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여기에 정말 적극 동의를 해서 학교의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바로 학교 인근에 있는 문방구, 우리 아이들이 많이 찾는 문방구에 또는 가게에 이런 그 운영을 하시는 그 분들도 우리 아이들을 자세히 관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우리 학생 맞춤 통합 지원 팀 위원회에 한 번씩 모셔서 혹시 이제 이런 들었던 이야기나 봤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체계를 좀 더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찰하고 발견된 우리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지원을 해야 될지 통합 진단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이제
통합 지원 세 번째 단계가 통합 지원이거든요. 지원을 하는데 1차적으로는 학교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학교 안에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인력도 있습니다. 저희가 뭐 교육복지사, 상담교사, 그다음에 각 업무 담당 교사, 뭐 보건교사, 뭐 등등 여러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해당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데 혹여라도 예산이 부족하거나 자원이 부족한 경우는 바로 교육지원청에 직접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체계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뒷부분에 설명하겠지만 교육지원청에서도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한 번 지원했다고 해서 그 학생이 바로 뭐 해결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사후에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렇다면 이제 이때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논의를 다시 진단과 지원으로 넘겨서 다시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학교 안에 절차라고 한다면 이제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도 지원 체계를 좀 더 강화하였습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학생맞춤 통합지원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또 교육청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기관에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지자체에 함께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구성원들로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맞춤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에서는요, 도교육청에 하나의 센터가 있는데 별도의 센터를 따로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는 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센터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개 교육지원청에서도 학생맞춤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서 들어오는 연계 신청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교육지원청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자원과 적극적인 연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3차까지도 지원을 해서 안 되는 경우에 저희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물론 1차 학교에서도 바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2차, 3차 다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 유관기관, 특히 이제 지자체, 아동보호 전문기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과 같이 이런 유관기관들과 밀접한 이제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접수나 통합진단, 통합지원, 사후관리를 하는데 혼자서는 못하고 저희도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92쪽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굴과 연계를 위해서 이제 지자체나 복지관, 병원,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과 같은 이런 유관기관들과 협력 체계를 올해만 한 게 아닙니다. 기존에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부서는 학생맞춤 통합지원과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또 위센터 운영도 하고 있고 뭐 기초학력센터, 특수교육센터 등 다른 사업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 부서들에서도 아마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를 위해서 아마 협력을 꾸준히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흩어져 있는 이런 협력 체계들을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 뒤에 넘겨보시면 저희가 93쪽 추진 체계를 저희가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체계 표를 한번 같이 봐주시면, 네, 도교육청 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뭐 위원회나 지원센터를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오른쪽에 이제 광역 단위의 민간 협의체, 또 기초 단위의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구성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도교육청 예를 들면 여기 계시는 뭐 교수님, 또 우리 김경환 센터장님이신가요? 관장님, 또 여기 굿네이버스 다 저희가 함께하는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민간 협의체에서
서로 어떤 부분을 협의를 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실무자들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사례 관리나 또 경제적인 지원이나 이런 협력적인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력을 모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기초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맨 오른쪽에 있는 지역 유관기관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복지센터, 그리고 드림스타트, 경찰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센터, 사회복지관, 그 해바라기 센터나 굿네이버스, 세이브 더 칠드런 월드비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런 정말 오늘 교수님이 말한 모든 기관들이 저희도 함께해야 할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렇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함께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더 협력이 강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제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제언입니다. 이런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은 다각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다각적이라는 부분은 학교에서도 발굴하지만 문방구에서도 발굴하고 지역사회 기관에서도 발굴하고 지나가는 분들도 또 발굴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발굴을 하고, 발굴을 하면 바로 연계할 수 있고 누구에게 어떻게 연계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시스템 작동을 서로 협의를 통해서 쉽게 연계하고 신청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심에 저희 학생맞춤 통합지원에서 한번 추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지자체, 유관기관이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저희가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학부모의 동의라든가 학생들의 그 개인정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법적으로 뭔가 법적인 부분으로 좀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 상위 기관에 이런 법 개정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하고 적극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는 학생맞춤 통합 지원이 있다. 또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같이 공유하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지금 구축 중에 있고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면 이 홈페이지를 적극 안내해서 그 안에 다양한 정보가 담길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정보 시스템을 현재 28년을 개통을 예정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 정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정보, 지자체의 정보를 같이 아울러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추후에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소통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사업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 우리 법안인 것 같고 이제 실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 아동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발견에 있어서 그리고 지원 체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저희가 같이 협력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하게 또 발표해 주신 우리 정지현 장학관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그 학생이 재능이 있는 친구가 수급 과정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니고 재능이 있는 친구를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그전 같으면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학교의 담당자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리스트를 드리면서 이분들하고 같이 공문을 보내셔서 학생 맞춤형 통합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이브 더 칠드런과 굿네이버스와 저희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그 학생이 이제 축구를 하고 싶어 하니까 이제 그 장학재단과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친구가 그 진로에 대해서 포기하기 전까지 단계까지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 과연 NGO는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또 우리 고민과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굿네이버스 전북지부 이혜은 팀장님께서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NGO 개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굿네이버스 전북지부 이혜은 팀장입니다. 제 토론 주제는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NGO의 개입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으로의 연계입니다. 감사하게도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옹호자 포럼의 토론자로 참석하게 되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지만 지역사회 위기가정을 지원함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기가정이란 어떤 가정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마도 사회적 약자, 취약가정과 같은 유사한 단어들도 함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위기가정이란 가정 내 외부의 다양한 위험 요인으로 인해서 조금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와 보호, 돌봄 기능이 약화된 상태로 지속적인 지원과 개입이 필요한 가정을 의미합니다. 위기가정은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고립, 그리고 가정 내 돌봄 기능이 약화되는 등의 복합적인 위험 요인을 동시에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위험 신호가 초기 단계에서 충분히 발견되지 못하고 있고, 발견되더라도 기관 간의 정보가 단절되어 있고 또 서비스 연계 부족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지원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지자체, 교육청, 경찰청, 복지기관, 또 민간단체, 의료기관에서는 각각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기관 간의 역할이 분절되어 있고 또 정보를 공유하거나 협업하는 체계가 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기가정이 여러 기관 사이에서 누락되거나 반복조사되거나 중복 지원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과정과 관련돼서 각 기관 간의 분절된 지원 체계를 문제로 제기해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발견되지 못하는 위기입니다. 우선 지자체에서는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복지급여 수급 이력이나 아니면 가구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고 있어서 그 정보 등을 바탕으로 위기가정을 발굴하고는 있지만 비수급 빈곤층이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가구, 그러니까 제도권 밖의 대상자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위기 학생 또 학교 기반의 위기 징후를 조기 감지하고는 있지만 학교 밖의 청소년이나 미인과 대안교육기관 이용아동 청소년은 여전히 관리체계 밖에 놓이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기가정 문제와 아동학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정서, 돌봄 전반적인 위기가 중첩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단순한 사후 대응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게 조금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예방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적인 접근과 위기가정 지원 역시 특정 기관의 개별 사업이 아닌 공공과 민간, 지역사회가 함께 연결되는 통합적인 보호 체계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사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23년도에 전주 지역에서 한 가정이 건강보험료와 공과금을 체납하는 등의 복합적인 위험 신호를 지속적으로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원으로까지는 연결되지 못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사유를 알아봤을 때 담당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서 그 위기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현장 확인을 하는 것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확인되었고, 또 지자체와 복지기관 간의 위기 정보를 분절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그 위기 신호가 통합적으로 판단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서비스 연계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위기가정 지원은 단순한 대상 발굴의 문제가 아니라 발견한 이후에 각 기관 간의 정보를 연계하고 개입 체계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잘 작동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실제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인 접근과 통합적인 보호 체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공공과 민간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역할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데요. 공공기관은 행정력과 법적 권한을 바탕으로 위기가정을 조사,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민간기관은 현장 중심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좀 더 조기에 개입을 하고 또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이 상호 보완적인 협력 체계로서 기능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NGO는 행정기관이 놓칠 수 있는, 그러니까 제도권 밖이나 관리체계 밖의 영역을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고, 또 공적 지원은 법적 기준이나 예산 항목에 따라서 좀 제한되는 경직성이 있지만 NGO는 지역 후원이나 기업 사회공헌 사업과 연계해서 보다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NGO의 유연성은 공공지원 체계만으로는 즉각 대응이 어려운 위기가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NGO에서 위기가정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굿네이버스의 조기 개입 지원 사업 GN 세이프 스타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굿네이버스에서는 아동안전망 3스텝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동보호체계 1차, 2차, 3차로 의미를 하는 거고, 1차는 보편적인 예방, 그러니까 모든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고, 2차는 고위험군 조기 예방으로 위기 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취약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차는 학대 피해 아동의 회복을 도모하고 또 재학대를 방지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조기 개입 지원 사업 GN 세이프 스타트는 2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학대 예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위기 아동과 취약 가정을 조기에 발굴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아동보호 서비스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대상자 발굴 의뢰부터 초기 면접 이후에 심의 실시, 지원 결정 내용에 따라서 서비스를 연계하고 결과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 페이지의 지원 내용으로는 크게 가족 지원 프로그램, 경제적 지원, 심리상담 치료, 아동 안전점검 등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24년도에 시범 사업을 거쳐서 25년도부터 좀 본격적으로 수행했는데요. 전북지부에서 총 23가정을 대상으로 위기점수 사전 사후를 비교했을 때 개입 전 평균 위기점수는 7.17점으로 위험 수준이 높았지만 개입 후 평균 위기점수는 2.3점으로 크게 감소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이 사업이 가정 전반의 위기 수준을 완화하고 또 가족 기능 안정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외에도 경제적인 역량, 생활 및 기능 역량, 가족 생활 역량 전반적으로 향상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위기가정이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자체, 교육지원청, 사회복지 유관기관 간 공공, 민간 연계 체계가 강화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안전망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지역사회 협력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총 4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 민간 간의 정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있다라는 점입니다. 현재 위기과정과 관련된 정보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고 또 사례를 연계하는 기준도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지자체, 교육청, 경찰청, 복지기관, NGO 간의 사례를 연계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지역 단위 협의체를 상시 운영함으로써 지자체의 행복이문 정보와 교육청의 나이스 정보를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효과적으로 연계한다면 공공 시스템에서 발견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보다 촘촘한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사와 지원 기능의 유기적인 연결인데요. 경찰과 지자체는 조사와 판단 기능을 수행하고 NGO는 초기 개입과 신속 위기 지원을 담당하고 교육청에서는 관계 형성과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수행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지자체가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받고 조사한 이후에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일반 사례는 즉시 NGO로 연계해서 초기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겠고 이후에 교육청은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계를 통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례 관리를 수행한다면 보호 체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즉 공공기관의 조사 기능과 민간기관의 돌봄 기능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연속적인 보호 체계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위기가정 문제는 단일 서비스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고 경제, 심리, 교육, 돌봄 주거 등의 복합적인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의 통합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고 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역 주민이 위기 신호를 발견하고 연결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안전망 구축도 중요하겠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만으로는 모든 위기 과정을 발견하고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민간 협력 기반 안전망이 필요하겠고 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때 비로소 아동 안전망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방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입니다. 지금도 위기 과정을 지원하는 것은 여전히 사후 대응 중심 경향이 강한 편인데 학대, 방임, 가족 해체 이후에 개입하는 것보다는 조기 예방 중심의 접근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아동 피해를 줄이는 데 훨씬 효과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을 조기에 선별하고 예방적 사례 관리를 확대해야 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예방 중심 접근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발견 이후까지 책임지는 통합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위기과정 지원은 어느 한 기관의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제공 문제가 아니라 공공, 민간, 지역사회가 함께 연결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의 문제이겠습니다. 여기에서 NGO는 공공 시스템만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민간 자원을 활용한 유연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핵심 중간 지원 체계의 기능을 할 수 있겠고 또 위기과정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 민간, 지역사회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조정, 연계하는 공공, 민간, 통합 컨트롤 타워 기능의 협의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협의체는 기관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역할을 조정하고 연계 체계를 관리함으로써 분절된 지원 체계를 통합화해야 하겠고 더 나아가서 공공과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보호 체계의 핵심 거버넌스로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위기과정 지원은 단순한 대상 발굴의 문제가 아니라 발견 이후의 즉각적인 계획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돌봄으로
연결되는 통합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제 제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NGO 운영 관련해서 NGO가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으로 실행이 되고 안정화가 되면 사실 NGO는 그 역할을 다 하고 또 다른 어떤 사회적인 문제나 이슈에 대해서 또 역할을 하는 게 이제 NGO의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은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은 위기 아동에 한해서는 이게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 아무리 정책이 촘촘히 돼 있다고 해도 그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끊임없는 과제로 저희들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NGO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NGO의 역할 그리고 또 이제 교육청의 역할, 학마통의 역할을 통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대안들이 여러 가지 논의가 됐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우리 영유아 아동들 그리고 지역사회 학교 밖 아이들, 이주 배경 아동들 또 청소년들의 어떤 또 특성이나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에 대해서 또 이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마침 우리 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소 조막래 연구원 위원님께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아동정책이 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이해와 협력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전북 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소의 조막래입니다. 제가 이제 아동 분야 연구를 하고 있어서 오늘 이제 토론자로 초대를 해주셨는데요.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다른 토론자들을 통해서 다 전달이 돼가지고 그럼 나는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공에서는 어떤 고민들을 해야 하는가, 저는 돌아가실 때 조막래가 이야기한 거 한 가지를 기억한다면 이걸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전에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 발굴도 중요하지만 발굴 이후의 개입과 그 이후의 사후 관리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공공의 역할이 그 부분이 더 강화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우리 전북의 아동정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특징이 있고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고 앞으로 공공에서 어떤 부분들을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좀 토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3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이 발표가 됐지요. 저희 정책 비전이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의 실현이에요. 이제 이재명 정부의 기본 정책 가치인 거죠. 그것이 아동정책에 잘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에도 이런 우리 아동의 권리를 위해서 특히 이제 위기가정 아동들의 어떤 다양한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고민들을 좀 나눌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3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이제 핵심 내용들을 보면 1차적으로 이제 정책 수립을 위한 여건 분석을 합니다. 우리 아동들이 어쨌든 절대 빈곤 가구들은 좀 뭐 감소했지만 상대적인 격차들은 좀 늘어났다라는 점. 그다음에 여전히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회 변화, 그러니까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아동들의 위기 상황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보호 대상 아동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어떤 특별한 욕구가 있는 아동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동들에 대한 조기 발굴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어쨌든 발제나 토론자, 청중들이 다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실들이죠. 그래서 이런 아동들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이 3차 기본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는데, 기본 방향으로서는 모든 어떤 아동들의 생애 과정에서 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동의 어떤 기본 권리가 잘 보장될 수 있는 아동 기본 사회를 실현하는 게 핵심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러면 이제 전북은 아동 정책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가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중앙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서 저희 전북에도 다양한 어떤 아동 정책의 큰 틀을, 그런 구조들은 비슷하고요. 특별히 우리 지역의 아동 특성을 반영한 특화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북이 아동 정책 수행에 있어서 우수한 지자체로 매해 그 장관상을 수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정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징이 있죠. 14개 시군 중에 10개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아동이 그만큼 많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동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인프라, 자원들이 부족하고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동 수는 적은데 특히 이제 저소득 아동들의 비율은 또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들을 계속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자연 경관이나 그런 환경 자원들은 굉장히 잘 갖추고 있지만 아동들의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인프라들은 지역 간 격차가 굉장히 크고 많이 발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동 놀 권리 연구를 할 때도 특히 이제 도서 지역이나 산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내에서 다양한 놀이 활동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요구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런 정책 수요들을 좀 반영해서 실내 놀이터도 만든다고 합니다. 전북에서 이렇게 지역의 특성들을 고려한 다양한 아동 정책들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공유하면서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고민을, 이제 연구자로서 어떤 고민을 하게 됐냐면, 저희가 오늘도 그렇지만 굉장히 위기라고 하는 그 단어에 좀 매몰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위기라고 하는 개념에 이제 매몰되어 있으면 그 현상만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왜 발생하게 됐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관심은 소홀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단편적으로 표면화된 그런 위기 상황에만 접근하게 되면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 변형돼서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표면화되는 위기 현상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관심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조기 발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협력 체계를 구축했을 때 컨트롤 타워는 누가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었습니다. 자, 조기 발굴을 하기 위해서 이제 협력 체계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위기 아동이 생겼을 때, 그러면 다양한 체계, 협력 체계 안에서 위기 아동을 발굴해냈을 때 그걸 자원들을 조정하고 어쨌든 개입의 계획을 수립하는 그 게이트웨이의 중추적인 총괄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학마통에서도 지금 이제 관리자 체계에서 지금 이제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이 이 아동의 위기 아동을 발굴하고 그 발굴된 아동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위원회를 통해서 사정을 하게 되고 개입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거잖아요. 다양한 어떤 지역사회 자원들도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수립이 돼야 되냐면 이 아동의 그 욕구에 대한 사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세스먼트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기본적으로 조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학교 체계가 그만큼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물론 교사 연수나 다양한 어떤 연수를 통해서 보완이 되긴 할 텐데 그 부분이 저는 약간 우려가 됐었고, 담임 선생님들은 교육과 행정 업무 로드가 굉장히 많다고 해서 결국에는 관리자 체계 중심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밀착된 관계 맺기는 담임 교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사실은 담임 교사의 역량에 따라서 아동의 지원이 조기에 발굴되고 안 되고가 결정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체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꼭 짚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는 공공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제 학생 맞추면 그 통합 지원도 공공이 나선 거예요. 교육 체계가 저는 굉장한 이렇게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우리가 조기 발굴이 필요한 다양한 욕구를 가진 아동들에 대해서 교육 체계 안에서 그 서비스를 접근해야 된다라고는 인식을 하는 것, 그리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복합적인 어떤 욕구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복지계에서 교육복지 전문가로 들어갔을 때의 그 어려웠던 그런 벽들을 이미 경험했는데 자성의 목소리가 반영돼서 저는 이 제도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공공인 교육계가 교육청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구축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여전히 아쉬운 지점은 바로 사후관리 지점입니다. 보면 결국에는 학령기 연령대의 아동만 대상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다양한 복지 대상들을 만나다 보면 이 제도의 어쨌든 주체들이 분절돼 있어요. 제도가 분절되어 있다 보니까 학령기가 끝나고 났을 때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나의 이 복지 욕구가 갑자기 제로가 되지는 않거든요. 복지 욕구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그 부분들을 사후 관리를 통해서 잘 어쨌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연계를 잘 할 것인가. 그러니까 역할의 정도는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공공이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가족돌봄 아동 청년에서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아동기 때도 분명히 아픈 우리 부모나 가족들을 돌봐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성인이라고 해서 수급도 자격에서 탈락이 되고요. 의료비 지원도 안 돼요.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관에서도요, 성인이 됐다고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도 지원이 끊겨요. 이런 제도적인 분절들을 어떻게 지속성을 가지고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건 바로 공공의 역할이지 않겠나. 비단 아동뿐만 아니라 전 생애 과정에서 사실은 한 시민이 잘 같은 시민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해야 되는데 중추적인 역할은 역시 공공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분절되지 않게 하려면 사후 관리까지 초기 개입 단계에서부터 좀 체계적으로 좀 들어가야지 않겠나라는 의견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추적인 역할은 공공의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 아동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런 계획을 발표를 해마다 지자체는 하게 돼 있고 정부에서는 3개년, 5개년 계획을 또 발표를 하게 돼 있고 그런 계획들을 점검하고 사실 저희 이제 그 오늘 금방 말씀하셨던 아동 청소년이 구분이 돼야 되나? 그러면 아동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동복지법 상에 보호 요인이 발생했을 때 아동복지법 15조에 보면 시군 구청장이 보호자로서의 기능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기능을 지자체는 어떻게 할 수 있고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앞으로 해야 된다라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우리 조망래 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 두 가지 그 멘트를 준비합니다. 자장은 어떤 그 멘트를 준비하냐면
시간이 없는 관계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인권 옹호자분들, 우리 아동의 인권 옹호자분들께서 우리가 질문을 하고 우리가 뭔가 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앞으로 어떤 재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런 기회가 사실 흔치 않거든요. 함께 우리 손을 들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나 그 재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 나머지 청소년 상담 복지 지원센터의 센터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머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센터장 정일씨입니다. 오늘 프로그램 잘 들었고요. 아마 아동이 아마 주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공문을 받고 청소년 쪽도 한번 참여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저는 14기 시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제가 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역사회에서 느꼈던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릴까 해요. 여기 이제 동부 아동보호 전문가 우리 관장님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남원 같은 경우는 이제 유기적으로 체계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아까 우리 그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전보다는 사후에 이미 사건화가 됐을 때에 개입하는 게 더 많다. 그건 현실적인 거 맞습니다. 저희도 실제 사례를 회의를 하다 보면은 이거 조기에 개입해서 예방할 수 있었는데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 솔루션 위원으로도 제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게 민관 협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드렸던 말씀은 뭐냐면 그럼 컨트롤 타워는 누가 할 거냐? 우리 조망래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걸 관에서 할 거냐, 민에서 할 거냐?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니까 관에서 한다고 하면 그 전담 인력을 구성을 해줘라. 그리고 이게 서비스가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육청에서 이미 사례 관리하고 있는 것을 아보전에서 하고 있고 아보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상담센터가 겹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컨트롤 타워가 있을 때 전담 공무원이 만약에 구성이 되면 우리가 그걸 이렇게 시스템 정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사례회의를 통해서 주기적인 사례회의를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통해서 미리 이렇게 자원들이 발굴이 되면 유기청소년이 발굴이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솔루션 회의를 하자. 회의를 통해서 관에서 주도를 한다고 하면 그 전담 인력을 구성을 해줘라. 이게 학교 선생님들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인력을 좀 확충해달라는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거 아예 전담 인력을 그리고 그 통화 시스템을 할 수 있는 DB를 구축을 해달라.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서 없이 말씀드렸지만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프 더 레코드로 이렇게 지금 듣는 얘기는 사실 그 이번에 우리 지사님께서 인력의 그 역할에 대한 급여 사회복지사의 급여 서비스 제공하는 급여의 어떤 평준화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어제 저도 잠깐 들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금방 말씀해주신 것은 인력적인 보완이 필요한데 사실 교육청의 경우에도 지금 센터가 따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맡은 부서에서 센터의 기능까지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저희가 토론회 이후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년에 토론회를 다시 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다시 하면서 지금 금방 나왔던 인력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소가 됐나, 그럼 통합 시스템 도대체 어떻게 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거기서도 답이 계속해서 지속적인 문제가 나오면 지자체 단체장을 찾아가든 교육감님을 찾아뵙든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정말 우리 기 아동에 대한 대안은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없다. 어떻게 아이들에 대한 어떤 정책을 하실 건지에 대해 답변을 듣거나 아니 모시고 같이 토론회를 하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사실 니어미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스위스의 치즈 모델 같은 경우에 또 하임리히 그
모델 같은 경우에 보면 미리 전초에 이 사건이 생기잖아요. 작은 조짐들이 보이다가 결국은 최근에도 이제 아동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아동 학대로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미리 사전에 우리가 금방 중국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 제가 왜 이 말씀 계속 드리냐면 제가 꼭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연결해서 꼭 말씀을 드리려고. 사전 예방은 저희 기관들이 아무리 통합을 하고 모여도 사전에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사전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냐? 바로 부모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과연 부모 교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 지금 계속해서 부모 교육이 훈육에 대한 적절한 훈육에 대한 부모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가장 먼저 의뢰돼야 되는 게 부모로서 역할을 못했을 때 가정에서 지역사회에 요청을 하게 할 수 있는 체계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나고 지금 그걸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또 토론회가 한 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답변이 필요한 건 통합 시스템 구축은 아동 이해 행복 시스템이 있잖아요. 저희가 7월 8일 날 그 44개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토론을 저희가 그때 간담회를 좀 하려고 지금 진행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외에도 만약에 사실 이제 지자체 역할로 했는데 사실 지자체 안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다음에 가족센터,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 복지 지원센터, 경상 보조금을 받는 모든 기관이 우리 그 아동 정책 기본 계획 안에서의 역할에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의 기능에 정말 끝까지 책임지는 보호 체계는 우리는 또 이런 기관들은 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또 대안도 같이 토론하고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센터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우리 혹시 이 질문 말씀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실 우리 발표자분들이 계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항상 고민입니다. 누가 컨트롤을 할 것인가. 사실은 저희도 학생맞춤 통합 지원을 체계 구축을 해서 학교,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가야 된다는 그 체계로 지금 가고는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쓰레기가 가득 찬 집 안에 살고 있는 아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걸 발견을 했어요. 자, 1차적으로 그걸 담임쌤이 가서 치워줘야 할 것인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선생님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학생맞춤 통합 지원을 하게 되면 이걸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학교나 교육청은 이제 교육적 지원을 예를 들면 그 아이가 정리하는 습관을 잘 키워준다던가 1차적으로는 이제 지자체나 관련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깨끗이 정리를 해주면 그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그 아이에게 정리하는 습관, 집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접근을 하는 것처럼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금방 우리 센터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누군가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과부하, 예를 들면 이제 보통 맡고 있는 업무가 뭐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어떤 새로운 인력이 구성이 되는 별도의 어떤 조직이 좀 필요하다던가 뭔가 여기를 전담으로 하는 아예 바뀌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서 관리하는 그런 전담 기관이나 어떤 센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걸 되게 큰 의미로 뭐 조망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진짜 조망한다고 하고 학생맞춤 통합 지원을 접근을 했는데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희도 정말 그 중에 아주 작은 하나였다.
예, 각자가 지금 역할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큰 틀에서 함께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안고 저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승규 교수님 그 대안을 같이 저희가 모여가지고 그 발제하신 내용들 중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 조직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협력체계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지금 제시하신 모델에서 업그레이드된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또 저희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제가 지나가는 이렇게 뭐 명언 중에 일이 많아야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필요하게 되고 그럼 사람이 근데 오늘 그 막 답변 들으면서 생각난 게 그 여러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를 얼마나 많이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전문 인력이 배치가 되고 안 되고에 또 차이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담당자들이 무슨 죄입니까? 시작하는 담당자들이. 근데 좀 많이 바쁘시면서 곡소리가 나와야 또 인력의 보충이나 충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너무 다소 직설적 표현을 좀 했는데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다시 한 부분만 더 질문을 받거나 이렇게 제언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전북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관장 박재민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들으면서 저한테도 약간 숙제이기도 하고 해결되지 않은 좀 질문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김승규 교수님하고 조박래 박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중에 하나인데요. 조기개입 너무나 중요한데 현장에서는 정말 필요한 가정들의 동의가 되지 않으면은 그 서비스를 줄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그것들을 위해서 많은 강화물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 강화물이 뭐 정적인 강화물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부적인 강화물들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혹시 있으신지와 함께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선별하고 그들한테 주는 서비스가 오히려 그들에게 뭐 낙인감을 주거나 그리고 그들한테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영향처럼 비춰져서 그들이 서비스 참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뭐 부모 교육이라든지 이런 차원의 그 전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서비스들이 오히려 필요한 건 아닌가에 대한 고민들도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의견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현장에 좀 활용하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해가고 싶었던 질문이었고 제가 김순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준비했던 내용인데 제 질문을 받아버렸네요. 네, 저도 지금 시골에 살고 있지만 시골마저도 굉장히 지역사회가 오픈되어 있는 생활 문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시대적인 변화이고 하나의 뭐 문화처럼 만들어진 현상이기도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거부하는 대상자들에게 접근할 것인가 많이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뾰족한 수는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서울시에서 관련된 기관에서 일을 할 때 서울시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할 때 이제 여성가족 분야, 출산 분야 뭐 이쪽 분야 정책 설계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거부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접했는데 그래서 강화물들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산 가구에 대해서 출산 축하물을 들고 이제 공무원들이 방문했던 경험이 있고 또 직접 지원보다 사실은 공무원들과 라포 형성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낯선 분들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 심지어 자기 집을 방문한대요. 굉장한 거부감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통반장님들하고 협력해서 같이 동반 방문을 하거나 하는 노력들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 정도의 사례를 말씀드리는 걸로 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해주신 우리
김병 관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모 교육 관련해 가지고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부모 교육은 부모가 되기 전에 받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대학생들이 결혼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교육할 수 있는 교양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성화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실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 저도 이제 운영위원 가보면 다양한 프로그램 직접적으로 사례 관리하기도 굉장히 바쁜데 뭐 물품을 주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것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개입을 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제 제가 슈퍼비전을 할 때도 보면 가장 많이 슈퍼비전을 요청하는 사항이 당사자가 도움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인데 본인은 그거를 거부하는 거고, 내지는 아동에게 이제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개입이 절대적인데 부모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여쭤보세요. 사실 그거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거부하는 아버지들, 이제 부모님들은 그 나름의 다 이유가 있으세요. 다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사실 시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조망래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문제에 직접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먼저 라포 형성을 하기 위해서 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좀 필요한 물건들을 갖다 드리면서 얼굴을 트는 거죠.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천천히 이제 문제에 대한 개입으로 이야기를 나가보는 방법도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통반장 얘기도 하셨지만 그분이 그래도 조금 누군가의 말을 잘 듣는 분이 가족 구성원이든 내부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제3자를 통해서 그분에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분은 아마도 지역사회 여러 유관기관들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고 할 때 어느 기관하고는 되게 갈등 관계이지만 어느 기관과는 우호적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그 우호적인 기관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런저런 방법을 다 쓰지 않았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저는 그때는 그냥 아동 중심의 개입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어찌됐든 사람은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이유로 이분이 거절을 하는가가 우리를 알 수 없는 한에서는 다양한 방법들을 써보고 그 안에서 이제 만약에 효과가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너무나 다행인 거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사실 이제 저는 당사자 중심으로 좀 집중적으로 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네, 그 답변 들으면서 발제자가 원래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 이렇게 저장이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원체 뭔가 할 얘기 있으면 꼭 해야 되는 성격이라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어제 그 강의를 듣는데 어떤 강의를 들었냐면 이호 박사님이 얘기하신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 내용에 담배를 어느 날 갑자기 그 가게에서 샵에서 담배를 안 피우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생겼잖아요. 사람들 지나가는데 담배 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한쪽으로 가서 피는 문화가 됐는데 그걸 법적으로 강조하거나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눈치를 보게 한, 눈치가 보이니까 사람들이 하지 않게 하는 그런 마케팅도 필요하겠다. 우리가 아동 학대가 됐건 훈육에 대한 부분도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라는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빨리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아닐까? 아니, 아이가 어떤 상황이 된다고 하면 빨리 상담 받으면 그 약간의 면죄부가 되는 것처럼 서비스를 받으면 면죄부, 아이들한테 본인의 역할을 최대한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그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대학생들한테 저희 직장인들이 지금 의무교육 받느라고 굉장히 많은 교육들을 받고 있거든요. 성폭력이라든지 장애인 뭐 여러 가지 그 인식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들을 받고 있는데 오프라인 필수 교육으로 부모 교육을 대학교에 도입해야겠다. 총장님 한번 만나뵈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교육부 장관님께 직면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나서 한번 저희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행위원회 꾸려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앞으로의 부모가 아동들에게 위기 상황을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끔 하는 게 앞으로의 가장 좋은 예방과 좋은 부모 만나게 하는 우리 어른들의 지금의 선배들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네, 우리 정재현 장관님. 저희도 관련해서 고민이 많거든요. 학부모님들이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직접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학교에서도 많아요. 담임 선생님이 이제 상담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에게 권유를 하게 되면 신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래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문가, 그러니까 어떤 통계 자료라든가 어떤 전문가와 함께 가서 그분에게 이제 설명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 상당수 많은 학부모님들이 바로 이렇게 조금 납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TV에서도 정말 문제되는 아이를 놓고 그 아이를 이렇게 그 교수님 누구죠? 오은영 박사님이 그렇게 치료를 했을 때 학부모님, 그 부모님들이 바로 다 납득을 하잖아요. 그런 약간의 전문적인 권위나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학부모 교육의 내용을 저희도 이제 이런 방향으로 좀 갈 수 있도록 제안을 또 받았고, 저희 이제 학부모 교육을 담당하는 그 부서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전달해서 관련해서 계속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장시간 그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주신 우리 발표자와 토론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 또 아동의 월드컵을 유혹을 이기시고 이 자리에 또 참석해주신 우리 함께 해주신 회중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 아동에 대한 관심이 사실 뭐 자연스럽게 아동은 어느 돌아서면 커 있고 돌아서면 커 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나 어른들은 사실 크는 아이들한테 앞으로 5세가 됐을 때 앞으로 7세 어떤 행동을 할 거니까 어떻게 성장할 거니까를 준비하는 부모보다는 사실 크는 상황에서 임기응변하는 부모가 더 많다는 생각을 요즘 일 업무를 하면서 부쩍 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어른들 또 부모들을 아이들에게 만날 수 있게 그런 좋은 이웃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인권옹호자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